새벽 5시였습니다. 영하 3도의 밀라노였어요. 400m 줄이 보였습니다. 명품 매장이 아니었어요. 구찌도 아니었습니다. 프라다도 아니었어요. 한국 홍보관 앞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이 줄을 안 서는 민족이라고요. 에스프레소 10분도 안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 때문에 밤을 샜어요. IOC까지 나섰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도대체 한국이 뭘 한 걸까요? 쌍감동은 해외에서 벌어진 한국 관련 감동 사연을 전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시면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역사상 가장 조용한 장례식이 될 뻔했어요. 2026년 2월 8일 이탈리아 밀라노 시청 3층 위기대책회의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시청 중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엔조 모레티입니다. 이탈리아 국가 브랜드 전략연구소 소속이에요. 수석 컨설턴트로 25년째 일하고 있죠. 올림픽이나 엑스포 같은 국제 행사에서 이탈리아의 브랜드 가치를 분석하는 게 제 업무입니다. 그날 회의실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빈 커피잔이 4개나 놓여 있었죠. 밤을 샌 흔적이었어요. 밀라노 시청 관계자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얼굴이 어두웠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였어요. 개막 이틀 전부터 선수촌에서 감염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 여자 하키팀 선수 13명이 격리됐어요. 스위스 팀까지 번졌죠. 경기가 연기됐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감염병으로 일정이 바뀐 건 극히 드문 일이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경기장 관중석 채우기도 문제였어요. 티켓 판매율이 예상보다 15% 낮았습니다. 특히 문화 프로그램 구역이 심각했어요. 각국이 운영하는 홍보관들이 썰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비토리오 국장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밀라노 시청 올림픽 기획국장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마른 남자였어요.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보였죠. 세계 언론이 뭐라고 쓰는지 아냐고요. 밀라노의 수치라고요. 이탈리아가 올림픽을 망치고 있다고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각국 홍보관의 방문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관이 하루 평균 800명이었어요. 미국관이 1200명이었죠. 프랑스관은 600명이었습니다. 중국관이 90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가 이상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한 곳만 유독 튀었죠. 코리아 하우스였습니다. 하루 평균 5000명이었어요. 다른 나라의 4배에서 8배였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마테오였습니다. 밀라노 국립미술관 수석 큐레이터였어요. 60대 초반의 덩치 큰 남자였습니다. 회색 트위드 재킷 차림이었어요. 은퇴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보였죠. 턱수염을 매만지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가 테이블 끝에 서류 뭉치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한국 때문이라고요. 한국 놈들이 올림픽을 서커스로 만들고 있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테오가 서류를 펼쳤어요. 코리아 하우스의 사진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셀카를 찍는 이탈리아 시민들이었어요. 컵라면을 먹으며 웃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게 문화라고요. 200년 전통의 밀라노에서 컵라면을 먹는 게 문화냐고요. 유리병 너머로 조용히 감상해야 할 예술을 놀이터로 만들어놨다고요. 올림픽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요. 저는 다시 노트북을 봤습니다. 마테오의 말과 상관없이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5000명이었습니다. 매일이었어요. 비토리오 국장이 마테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어쩌자는 거냐고요. 우리 홍보관은 텅 비었는데 한국만 줄을 서고 있다고요. 그게 한국 탓이냐고요. 마테오가 코웃음을 쳤어요. 저건 문화가 아니라고요. 마케팅일 뿐이라고요. 이탈리아의 진짜 문화를 보여주면 시민들이 돌아올 거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한국관에만 사람이 몰리는지를요. 200년 역사의 이탈리아가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패션의 수도 밀라노에서요. 하지만 곧 알게 됐어요. 그것도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요. 회의가 끝난 후였습니다. 저는 비토리오 국장을 따로 만났어요. 밀라노 시청 1층 로비였습니다. 창밖으로 회색 하늘이 보였어요. 2월의 밀라노는 늘 이랬습니다. 차갑고 흐린 날씨였죠. 로비에는 올림픽 마스코트 티나와 밀로 조형물이 서 있었어요. 그 앞을 지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비토리오 국장이 저를 구석 소파로 데려갔어요.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더니 제 앞에 내밀었어요. 위성 열지표 사진이었습니다. 밀라노 시내 전체를 촬영한 거였어요.
올림픽 구역별로 인구 밀집도를 색깔로 표시한 데이터였죠. 대부분이 파란색이었습니다. 차가운 색이었어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이었죠. 피에라 밀라노 빙상 구역도 파랬습니다. 산시로 스타디움 주변도 옅은 파란색이었어요. 그런데 한 곳만 달랐습니다. 빌라 네키 캄필리오 구역이었어요.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변 200m 반경까지 빨간색이 퍼져 있었어요. 37도였습니다. 다른 올림픽 문화구역의 평균이 12도였어요. 열지표상 체감 온도가 3배였죠. 사람의 체온이 그만큼 밀집되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비토리오 국장이 말했어요. 코리아하우스라고요. 저기가 코리아하우스 위치라고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빌라 네키 캄필리오는 알고 있었어요. 1930년대에 지어진 근대 건축 명소였습니다.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의 촬영지이기도 했죠. 밀라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한국 홍보관이라고요. 이탈리아의 보물 같은 건축물에 한국이 들어갔다고요. 비토리오 국장이 태블릿을 스크롤했어요. 숫자가 쏟아졌습니다. 개관 3일차 누적 방문자 1만 5천 명이었어요. 예약 대기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평균 체류 시간이 2시간 40분이었죠. 일반적인 올림픽 홍보관 체류 시간이 25분이었어요. 6배가 넘었습니다. SNS 게시물이 하루 3,000건이었어요. 해시태그 코리아하우스가 이탈리아 트렌드 3위에 올랐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공식 해시태그보다 높았죠. 저는 물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떠냐고요. 비토리오 국장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일본관이 먼저였어요. 깔끔한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전통다도 시연과 애니메이션 전시였죠. 하루 800명이 방문했어요. 나쁘지 않은 숫자였지만 줄을 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국관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NBA 하이라이트를 틀었습니다. 코카콜라 무료 시음도 했죠. 1200명이었어요. 들어갔다 나오는데 1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없었어요. 프랑스관이었습니다. 와인 시음과 향수 체험을 준비했어요. 고급스러웠죠. 하지만 600명이었습니다. 와인 한 모금 마시고 돌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중국관이었어요. 거대한 LED 벽면에 만리장성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려했어요. 900명이 방문했죠. 사진 한 장 찍고 나가는 패턴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방식이었어요. 보여주고 끝이었습니다. 관객은 구경꾼일 뿐이었죠. 유리병 너머로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다고요. 비토리오 국장이 한 장의 사진을 더 보여줬습니다. 새벽 5시에 찍힌 사진이었어요. 빌라 네키 캄필리오 앞이었습니다. 줄이 400m였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이 줄을 섭니다. 그것도 새벽 5시예요. 명품 매장도 아니었어요. 한국 홍보관 앞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인은 1시간 이상 줄 서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었어요. 에스프레소 한 잔을 위해서도 10분 이상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었어요. 비토리오 국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직접 가봐야 한다고요. 내일 아침에 가자고요. 뭐가 다른지 알아내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홍보관이 아무리 잘 되어도 그렇지요. 400m 줄이라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맴돌았어요. 5,000명, 2시간 40분, 400m. 대체 한국이 뭘 하고 있는 거냐고요. 밀라노 한복판에서요. 패션과 예술의 도시에서요. 200년 전통의 이탈리아를 제치고요. 한국인들이 마법이라도 부리는 건가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는 것을요. 2월 9일 새벽 4시 5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호텔 창밖은 아직 캄캄했습니다. 영하 3도였어요. 밀라노의 2월 새벽은 뼈를 깎는 추위였습니다. 숨을 내쉬면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비토리오 국장이 호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롱코트에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비아 모차르트 14번지로 향했어요. 빌라 네키 캄필리오였습니다. 5분도 안 걸렸어요. 밀라노 시내 한복판이었으니까요. 차가 모퉁이를 도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토리오 국장이 말없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으로 본 것과 실물은 차원이 달랐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영하의 날씨였어요. 그런데 줄이 보였습니다. 빌라 네키 캄필리오 정문에서 시작해서 비아 모차르트를 따라 쭉 이어지고 있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걸어가면서 줄을 따라갔습니다. 100m를 지났어요. 200m를 넘었습니다. 300m였어요. 그래도 끝이 안 보였죠.
400m 지점에서 마지막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커플이었어요. 담요를 두르고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라 마시고 있었어요. 밤새 기다린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몇 시부터 기다렸냐고요. 어젯밤 11시부터라고요. 6시간째라고요.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밀라노 토박이었어요. 한국 때문에 밤을 샜다고요. 저는 줄을 따라 다시 앞쪽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10대 학생들이 있었어요. 30대 부부가 유모차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60대 노부부가 손을 잡고 서 있었죠. 70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혼자 서 있었어요. 세대가 다양했습니다. 연령대가 완전히 섞여 있었어요. 명품 매장 앞에 서는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구찌나 프라다 매장에는 20대와 30대가 주류였어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줄을 서고 있었어요. 비토리오 국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이탈리아인은 줄을 서지 않는다고요. 에스프레소 한 잔을 위해서도 10분 이상 안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요. 두오모 대성당 앞에서도 30분 넘으면 돌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자국의 국보급 건축물 앞에서도 그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한국관 앞에서 6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저는 줄에 서 있는 한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건축업자라고 했어요. 셋째 방문이라고요. 셋째 방문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같은 홍보관을 3번이나 온다고요.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한복이 궁금해서 왔다고요. 두 번째는 아내가 립스틱을 바르고 싶다고 해서 왔다고요. 세 번째는 딸이 생일 선물로 코리아하우스 재방문을 원했다고요. 생일 선물이 코리아하우스 방문이라고요. 밀라노에 사는 이탈리아 소녀의 생일 소원이라고요. 저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25년 동안 국가 브랜드를 분석해왔습니다. 수백 개의 국제 행사를 봐왔어요.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홍보관은 한 번 보고 끝이에요. 기껏해야 사진 한 장 찍고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3번 오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죠. 그런데 한국은 사람들을 다시 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가 됐어요. 코리아하우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비토리오 국장의 직권으로 저는 줄을 서지 않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어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알던 홍보관이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정체를요. 유럽이 200년 동안 지켜온 문화의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것을요. 코리아하우스 내부는 전쟁터 같았어요. 좋은 의미에서요. 1930년대에 지어진 빌라 네키 캄필리오의 우아한 내부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이었어요. 높은 천장에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죠. 이탈리아 근대 건축의 걸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걸작과 거리가 멀었어요. 아니요. 다른 종류의 걸작이었습니다. 야외 테니스 코트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K컬처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복 체험 구역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12벌의 한복이 행거에 걸려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사이즈별로 준비되어 있었죠. 유리 케이스 안에 있지 않았어요. 로프로 막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손대지 마시오라는 팻말도 없었어요. 한국인 스태프가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이탈리아어가 유창했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어요. 입어보시라고요. 직접 입어야 한복이라고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25년 동안 국제 행사를 다녔어요. 각국의 전통 의상 전시를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모든 곳에서 유리 너머로 보여줬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테오였어요. 어제 회의실에서 서류를 내리친 그 큐레이터였습니다. 트위드 재킷 차림 그대로였어요. 은퇴 안경 너머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밀라노 시청에서 보낸 거라고요. 현장 실태조사 명목이었어요. 비토리오 국장이 마테오에게도 통보한 모양이었습니다. 마테오가 한복 체험 구역을 훑어봤어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나라고요. 문화를 놀이터로 만들어놨다고요. 한국 스태프가 마테오에게도 다가갔어요. 입어보시겠냐고요. 마테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400년 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만지작거리라는 소리냐고요. 문화재는 보존해야 하는 거라고요. 유리벽 안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거라고요. 이건 모독이라고요. 한국 스태프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한복은 박물관에 가둬두려고 만든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입으려고 만든 거라고요. 입어야 비로소 한복이 된다고요. 마테오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탄성이 터졌어요.
80대 이탈리아 할머니였습니다. 흰 머리카락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아까 줄에서 본 분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붉은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였습니다. 스태프가 옷고름을 매만져주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구부정하던 등이 펴졌습니다. 어깨가 뒤로 젖혀졌어요. 턱이 살짝 들렸죠. 저는 눈을 비볐어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5분 전까지 지팡이에 의지하던 할머니였어요. 한복을 입는 순간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체적 변화였어요. 한복의 구조가 그렇게 만든 거였습니다. 저고리의 직선이 어깨를 잡아줬어요. 치마의 풍성한 실루엣이 자연스럽게 허리를 세웠죠. 옷이 사람의 자세를 교정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물기가 번졌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요. 아름답다고요. 이 옷이 나를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줬다고요. 옆에 있던 손녀가 휴대폰을 들었어요.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포즈를 취했어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마테오를 봤어요. 마테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은퇴 안경 너머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같은 장면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0대 소녀가 한복을 입고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30대 남성이 갓을 쓰고 친구에게 사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50대 부부가 함께 두루마기를 입고 거울 앞에서 웃고 있었죠. 모두 같은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어깨가 펴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한복을 입는 순간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모든 박물관은 반대였어요. 유리병 너머로 보여줬습니다. 줄을 치고 막았어요. 경비원이 서 있었죠. 손대지 마시오였습니다.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만지라고요. 입으라고요. 먹으라고요. 당신이 주인공이라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유럽이 200년 동안 지켜온 문화의 공식이 뭐였는지를요. 전시하고 보호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관객은 항상 유리벽 바깥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유리벽을 깨부쉈어요. 관객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구경꾼을 주인공으로 만들었어요. 마테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출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트위드 재킷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코리아 하우스의 진짜 무기는 한복이 아니었습니다. 한복 체험 구역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빌라 네키 캄필리오의 저택 내부였어요. 1930년대 아르데코 양식의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거실이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해 있었어요. 벽면에 거대한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1월 오봉도였어요. 조선 왕실의 상징이었죠. 해와 달 사이에 5개의 봉우리가 솟아 있었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의 강렬한 대비였어요. 왕의 뒤편에만 놓이던 그림이었습니다. 절대 권위의 상징이었죠.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컵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왕실의 그림 아래에서 컵라면이라고요. 모순이었습니다. 모독에 가까운 조합이었어요. K푸드존이었습니다. CJ가 운영하는 체험 공간이었어요. 비비고 만두가 접시에 담겨 나오고 있었습니다. 불닭볶음면 시식 코너가 있었어요. 김치를 직접 담그는 체험도 진행 중이었죠. 테이블마다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젓가락으로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김치를 맛보며 얼굴을 찡그렸다가 다시 한 젓가락 더 집어먹고 있었어요. 아이를 아는 엄마가 비비고 만두를 호호 불어 아이에게 먹이고 있었죠. 조선 왕실의 그림 아래에서요. 절대 권위의 상징 아래에서요. 컵라면과 만두를요. 마테오가 봤다면 기절했을 겁니다. 아니요. 기절이 아니라 화를 냈겠죠. 왕실의 유물 아래에서 음식을 먹다니요.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박물관을 생각해봤어요. 우피치 미술관에서 파스타를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티칸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피자를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 앞에서 크로아상을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달려올 거예요. 즉시 퇴장당하겠죠. 유럽에서 문화는 경배의 대상이었어요. 높은 곳에 올려놓고 올려다보는 거였습니다. 만지면 안 되고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권위를 지키는 것이 문화를 지키는 것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왕실의 그림을 식탁 배경으로 쓰고 있었어요. 권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왕의 상징 아래에서 서민의 음식을 먹게 만들었어요. 저는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비비고 만두 한 접시를 받았어요. 1월 오봉도를 올려다보면서 만두를 입에 넣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불경하다고 느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왕실의 그림이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한 일의 정체를요. 권위를 파괴한 게 아니었어요. 권위를 일상으로 침투시킨 거였습니다. 유럽은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곳에 올려놓았어요. 유리벽을 세우고 경비원을 배치했습니다. 안전하게 지켰죠. 하지만 사람들과 멀어졌어요. 한국은 반대로 했습니다. 문화를 사람들 곁으로 내려보냈어요. 밥상 위로 가져왔습니다. 손이 닿는 곳에 두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문화 속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K푸드존 옆에 K뷰티존이 있었어요. 올리브영 립스틱 체험 코너였습니다. 거울 앞에 10명이 넘는 여성들이 줄 서 있었어요. 이탈리아 여성들이었습니다. 밀라노 여성들이었어요. 패션의 수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어요.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었죠. 한 여성이 립스틱을 바르자마자 휴대폰을 들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어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코리아하우스라고요. 10초였어요. 립스틱 하나에 10초였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개의 SNS 게시물을 만드는데 10초밖에 안 걸렸어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 방문자 5,000명이었어요. 그중 30%만 게시물을 올린다고 쳐도 1,500건이었습니다. 뷰티존에서만 하루 500건이 넘을 거였어요. 미국관이 대형 스크린으로 광고를 틀 때요. 프랑스관이 와인 시음으로 품격을 보여줄 때요. 중국관이 LED 벽면으로 위용을 과시할 때요. 한국은 립스틱 하나로 시민들을 광고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았어요. 시민들이 스스로 광고를 만들게 했습니다. 체험하게 하고 찍게 하고 공유하게 했어요. 콘텐츠의 생산자가 방문객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5년간 유럽의 문화 전략을 분석해왔습니다. 전시하고 보호하고 가르치는 게 전부였어요. 관객은 항상 수동적이었습니다. 보고 감탄하고 돌아가는 존재였어요. 한국은 그 공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관객을 참여자로 만들었어요. 참여자를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인공을 전파자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유럽이 놓친 것이었습니다. 문화의 확장성이었어요. 보호하면 보존되지만 퍼지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으면 위험하지만 퍼져나갔어요. 한국은 위험을 선택했습니다. 왕실의 그림 아래에서 라면을 먹게 했어요. 전통 의상을 누구나 입게 했습니다. 화장품을 직접 바르게 했어요. 그 결과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400m 줄이었어요. 하루 5,000명이었습니다. 재방문율이 30%를 넘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1월 호봉도를 다시 올려다봤어요. 해와 달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권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닿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알림이 47개였어요. 저는 눈을 비비고 화면을 봤습니다. 이메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브뤼셀의 동료한테서 온 거였습니다. 파리 지사에서도 왔어요. 런던 클라이언트한테서도 도착해 있었죠. 전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밀라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요. 코리아하우스가 뭐냐고요. 저는 뉴스 앱을 열었어요. BBC였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의 유일한 성공 사례라는 제목이었어요. 코리아하우스 사진이 메인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이탈리아 할머니의 사진이었어요. 로이터 통신이었습니다. 한국이 올림픽 홍보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다고요. 방문자 데이터와 SNS 확산 수치를 분석한 기사였어요. 가디언이었습니다. 유럽의 문화전시 모델이 한국에 완패했다는 칼럼이었어요. 유리병 너머의 시대는 끝났다고요. 르몽드까지 나섰어요. 프랑스 홍보관의 하루 방문자 600명과 코리아하우스의 5,000명을 비교한 기사였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바뀌어 있었어요.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비토리오 국장이 이미 와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밀라노 시장실에서 전화가 왔다고요. 올림픽 홍보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였어요. 코리아하우스를 벤치마킹하라는 거였습니다. 벤치마킹이라고요. 이탈리아가 한국을 벤치마킹한다고요. 르네상스의 나라가요. 미켈란젤로와 다빈치의 후예가요. 비토리오 국장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읽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프랑스 올림픽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코리아하우스 운영 방식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요. 독일 문화원에서도 같은 요청이 들어왔다고요. 도미노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 SNS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코리아하우스 관련 게시물이 하루 만에 1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코리아하우스 해시태그가 이탈리아 전체 트렌드 1위였어요. 밀라노 올림픽 해시태그보다 2.5배 많았습니다.
게시물의 패턴을 분석해봤어요. 립스틱을 바른 셀카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진이 2번째였어요. 김치 담그는 영상이 3번째였죠.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전부 방문객이 직접 만든 콘텐츠였어요. 공식 홍보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전문 사진작가가 찍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자기 휴대폰으로 찍은 거였습니다. 미국관의 SNS 게시물은 하루 200건이었어요. 대부분 공식 계정에서 올린 거였습니다. 일본관은 150건이었어요. 프랑스관은 100건이었죠. 전부 기관이 만든 콘텐츠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1만 건 중 공식 계정 게시물은 50건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 9,950건이 전부 시민들이 만든 거였어요. 광고비 0원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을 광고하고 있었어요. 한 명 한 명이 미디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토리오 국장이 말했어요. 마테오가 오늘 아침에 사표를 냈다고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사표라고요. 비토리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젯밤에 마테오가 전화를 했다고요. 코리아하우스에 다시 갔다고요. 혼자서요. 폐관 시간 직전에 갔다고요. 마테오가 뭘 봤는지 아냐고요. 80대 할머니가 한복을 입고 손녀와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요. 그 할머니가 울고 있었다고요. 행복해서 울고 있었다고요. 50년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어봤다고요.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요. 마테오가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했다고요. 그리고 한마디만 했다고요. 내가 틀렸다고요. 문화는 유리벽 안에 가두는 게 아니었다고요. 사람에게 닿아야 문화라고요. 한국이 그걸 증명했다고요. 저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테오는 25년간 박물관에서 유물을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유리벽 안에서 문화를 보호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리벽을 부순 한국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였어요. 비토리오 국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 하늘이 여전히 흐렸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국장이 중얼거렸어요. 올림픽은 노로바이러스로 위기였다고요. 경기장은 빈자리가 보였다고요. 각국 홍보관은 썰렁했다고요. 그런데 한국만 살아있었다고요. 아니요. 한국이 밀라노를 살리고 있었다고요.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브뤼셀 동료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IOC 내부에서 코리아하우스에 대한 비공식 회의가 열렸다고요. 올림픽 문화 프로그램의 새로운 표준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요. 표준이라고요. 한국이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심장 밀라노에서요. 저는 그날 오후에 코리아하우스를 다시 방문했어요. 4번째였습니다. 줄은 여전히 400m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의 국적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프랑스어가 들렸습니다. 독일어가 들렸어요. 영어가 들렸죠. 일본어까지 들렸습니다. 각국 올림픽 관계자들이 시찰 나온 거였어요. 공식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와본 거였어요. 한국이 뭘 하고 있는지 자기 눈으로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저는 줄 끝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2시간 40분이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2월 12일이었습니다. 올림픽 7일차였어요. 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비토리오 국장이 아침 7시에 전화를 했어요. IOC 조사단이 코리아하우스를 공식 방문한다고요. 동행해달라고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IOC가 움직였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올림픽 역사상 특정 국가의 홍보관을 IOC가 공식 방문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에 빌라 네키 캄필리오에 도착했어요. 코리아하우스 개관 시간 전이었습니다. 정문 앞에 검은 세단 3대가 서 있었어요. IOC 깃발이 꽂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국 측 관계자들이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였어요. 코리아하우스 단장이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IOC 조사단 5명이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5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은발 단발머리에 감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IOC 문화유산위원회 수석 감독관이었습니다. 이름은 카트린 뒤발이었어요. 프랑스 출신이었습니다. 카트린이 로비에 멈춰 섰어요. 벽면에 1월 오봉도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아래에 놓인 K푸드 시식 테이블을 내려다봤어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투어가 시작됐어요. 한복 체험구역이 첫 번째였습니다. 한국 스태프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하루 평균 1,200명이 한복을 입어본다고요. 재방문율이 30%라고요. 평균 체험 시간이 45분이라고요. 카트린이 행거에 걸린 한복을 만져봤습니다. 천의 질감을 손끝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유리 케이스에 넣지 않았냐고요. 한국 스태프가 대답했어요. 한복은 사람이 입어야 완성되는 옷이라고요.
행거에 걸려 있으면 천조각일 뿐이라고요. 사람의 몸에 닿는 순간 비로소 한복이 된다고요. 카트린의 눈썹이 움직였어요. 메모를 했습니다. K뷰티존으로 이동했어요. 올리브영 립스틱 체험 코너였습니다. 아직 개관 전이라 시민들은 없었어요. 하지만 거울 앞 테이블에 사용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 수천 명이 거쳐간 흔적이었어요. 한국 스태프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SNS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코리아하우스 관련 게시물이 누적 8만 건이라고요. 그중 98%가 방문객이 자발적으로 만든 콘텐츠라고요. 공식 광고비는 0원이라고요. 카트린의 손이 멈췄어요. 메모하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다시 봤어요. 0원이라고요. 확인하듯 되물었습니다. 한국 스태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민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한다고요. 한 명의 방문객이 평균 2.3개의 게시물을 올린다고요. 한국은 광고를 하지 않았다고요. 시민들에게 경험을 줬을 뿐이라고요. 조사단이 K푸드존으로 이동했습니다. 1월 오봉도 아래의 시식 테이블이었어요. 카트린이 한참 동안 그림과 테이블을 번갈아 봤습니다. 프랑스 출신이었어요. 루브르 박물관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문화재 보호가 DNA에 새겨진 사람이었죠. 왕실의 그림 아래에 음식이 놓여있는 광경이 낯설었을 거예요. 카트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다고요. 이건 문화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생각했다고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니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방문자들의 체류 시간이 2시간 40분이라고요. 일반 홍보관의 6배라고요. 재방문율이 30%라고요. SNS 확산량이 다른 모든 국가 홍보관의 합산보다 많다고요. 카트린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어요.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행복해하고 있다고요. 다시 오고 싶어 한다고요. 자발적으로 세상에 알리고 있다고요. 그게 문화가 아니면 뭐냐고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IOC 수석 감독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루브르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유리병 문화의 본고장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카트린이 코리아하우스 단장을 바라봤습니다. 올림픽 문화 프로그램의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요. 한국이 그 첫 페이지가 될 거라고요. 단장의 눈이 붉어졌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카트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복 체험 구역 쪽으로 걸어갔어요. 행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붉은색 저고리를 손으로 만졌어요. 입어봐도 되겠냐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IOC 수석 감독관이 한복을 입겠다고요. 한국 스태프가 달려왔어요. 저고리와 치마를 꺼냈습니다. 카트린이 한복을 입었어요. 옷고름을 매는 걸 도와줬습니다. 카트린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어깨가 펴졌습니다. 턱이 살짝 들렸어요. 은발 단발머리 위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카트린이 미소를 지었어요. 조용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촉촉했어요. 이 옷은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요. 입는 순간 달라지는 게 느껴진다고요. 이건 의상이 아니라 경험이라고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5년간 국가 브랜드를 분석해왔습니다. 올림픽 현장을 8번 다녔어요. 하지만 IOC 관계자가 특정 국가의 전통 의상을 입는 걸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어요. 유럽은 역사를 전시했습니다. 미국은 규모를 자랑했어요. 일본은 정밀함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은 위용을 과시했죠. 한국은 추억을 선물했어요. 전시는 잊힙니다. 규모는 무뎌져요. 정밀함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위용은 부담스럽죠. 하지만 추억은 남아요. 한복을 입었을 때의 감촉이요. 립스틱을 바르고 찍은 셀카가요. 1월 오봉도 아래에서 먹은 만두의 맛이요. 몸이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요. 그래서 다시 오는 거였어요. 400m를 서서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카트린이 한복을 벗고 정장으로 돌아왔어요. 조사단을 이끌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뒤를 돌아봤어요. 코리아하우스 단장과 스태프들이 서 있었습니다. 경의를 표한다고요. 대한민국에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조사단 5명이 동시에 인사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진짜였습니다. 홍보관이 아니었어요. 문화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긴 거였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IOC 조사단이 떠난 뒤였어요. 코리아하우스 1층 로비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밀라노 시청과 대한체육회 간의 문화교류 협약식이었어요. 비토리오 국장이 밀라노시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코리아하우스 단장이 한국 측에 서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2나라 국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3색기와 태극기였어요. 나란히 놓인 모습이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서명이 이루어졌어요.
펜이 종이 위를 지나갔습니다. 악수가 오갔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규모가 큰 행사는 아니었어요. 참석자가 30명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달랐어요. 밀라노가 한국에 먼저 손을 내민 거였습니다. 패션의 수도가요. 디자인의 심장이요. 르네상스의 후예가요. 비토리오 국장이 짧은 연설을 했어요. 솔직히 부끄러웠다고요. 올림픽 개최국이면서 문화 프로그램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요. 노로바이러스가 터지고 경기장이 비었을 때 절망했다고요. 그런데 한국이 보여줬다고요. 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법을요. 줄을 서게 만드는 법을요. 다시 오게 만드는 법을요. 밀라노는 200년 동안 문화를 보여주는데 집중했다고요. 한국은 문화를 경험하게 만들었다고요. 그 차이가 하루 방문자 10배의 차이를 만들었다고요. 비토리오 국장이 코리아하우스 단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밀라노의 자존심은 한국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요. 배울 줄 아는 게 진짜 자존심이라고요. 박수가 다시 터졌어요. 코리아하우스 단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국 스태프들의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행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어요. 저는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브뤼셀 본사에 제출할 분석 리포트였어요.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25년간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국가 브랜드 전략 분석이 제 업무였어요. 늘 객관적이었습니다. 데이터와 숫자로만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80대 할머니가 한복을 입고 흘린 눈물이요. IOC 감독관이 한복을 입겠다고 했을 때의 정적이요. 마테오가 사표를 내며 남긴 한마디가요. 새벽 5시에 400m 줄을 선 밀라노 시민들이요. 그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밀라노에서 홍보관을 운영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심은 거였다고요. 한복을 입은 사람은 한국을 기억할 거라고요. 몸이 기억하니까요. 립스틱을 바른 사람은 한국을 떠올릴 거라고요. 거울 속 자기 얼굴이 기억하니까요. 만두를 먹은 사람은 한국을 그리워할 거라고요. 혀가 기억하니까요. 그게 한국의 전략이었다고요. 머리가 아니라 몸에 새기는 전략이었다고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노로바이러스와 운영 위기로 기억될 수 있었다고요. 하지만 역사는 다르게 기록할 거라고요. 밀라노의 심장부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유럽의 문화 공식을 다시 쓴 올림픽으로요. 최고의 문화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공이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밀라노의 2월 하늘이 보였습니다. 열흘 내내 흐리기만 하던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빌라 네키 캄필리오의 지붕 위로 빛이 내려앉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코리아하우스 앞을 지나며 마지막으로 줄을 봤어요. 여전히 길었습니다. 400m가 넘어 보였어요. 줄 맨 앞에 한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딸과 손녀였어요. 세 세대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손녀가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밀라노를 떠나야 했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밀라노를 떠나도 한국은 여기 남을 거라는 걸요. 한복을 입었던 할머니의 기억 속에요. 셀카를 찍었던 소녀의 휴대폰 속에요. 만두를 먹었던 가족의 식탁 위에요. 한국은 밀라노의 심장을 심었어요. 그 심장은 올림픽이 끝나도 뛰고 있을 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